네, 소개받은 규정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환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진행자 불 좀 줄여주시겠습니다. 눈이 많이 부시는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항상 규정을 설명을 하다 보면 2시 또는 3시 정도 이 시간대에 되거든요. 아침에는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오후에 이 시간대에 설명을 드리면 규정 자체도 아주 딱딱하고 알기 힘들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도대체 저 사람은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내가 저거를 얻어서 가지? 뭔가를 얻어서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더움에도 불구하고 폭염을 뚫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조금이라도 제가 알려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상충이 많이 좀 되지만 제가 장표는 그런 위주로 연구 현장에서 연구자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규정은 연구 개발 전체의 내용과 연구비에 관련 내용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위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최대한을 알려드리고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부서에 있어서 규정 쪽에 있는 내용을 물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규정에는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러니까 이 과기정통부 장관의 부령으로 되어 있는 고시문도 있지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R&D가 법령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었습니다. 언제? 2021년 1월 1일부로 혹시라도 20년 12월 30일 이전에 국가 R&D를 수행하셨던 연구자 분들께서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규정, 국연사라고 줄여서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대통령 훈령이었습니다. 그 훈령이 법령으로 상향 조정이 돼서 현재는 법으로 다 일원화됐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모든 부처의 R&D 법은 동일합니다. 중기부 규정이든 산업부 규정이든 그리고 과기정통부 규정이든 보건복지부 규정이든 모든 R&D 규정은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 보시는 장표에 보시면 ICT R&D 고시 훈령에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관리 규정이라고 별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처별로 해당되는 사업의 특성만 반영되어 있는 고시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여기 보시는 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대부분 서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시훈령에 있는 근거에 국가연구개발 제일 위에 있습니다. 연구비 사용기준, 요 내용 위주로 많이 보십니다.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뒤 말씀드렸던 정보통신 특성을 반영한 R&D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요 내용을 포함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정은 항상 개정이 됩니다. 올해 규정이 작년 초에 작업을 하고 내년에 개정이 되고 개정되는 이유는 연구 현장에서 불편한 사항, 연구 현장에서 이런 규정은 좀 풀어주세요. 규제 혁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하죠. 연구 현장에서 이렇게 불편한 내용이 왜 있는지 제도 개선을 해 주십시오라는 연구 현장의 의견을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한 번씩 규정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법령도 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개정이 되면 대부분 개정되는 날, 그 법이 공포되는 날 또는 고시가 발령되는 날로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올 초에 신규 과제 올 초에 4월 1일자로 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 그 당시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고 오늘 날짜로 규정이 개정되었으면 4월 1일자 규정이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로 개정되는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된 규정을 아셔야 되는 거고요. 개정될 때마다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빌어서 설명드리고 있고요. 다만 개정된 규정이 각 조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 조항되는 규정에 부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규정은 발령된 날로부터 시행되지 않고 언제부터 한시적으로 언제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규정의 맨 뒤에 있습니다. 그것을 부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부칙의 예시를 든 겁니다. 저거는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 아랫단에 보시면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제3조 청년 채용 적용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2025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일자리 3종 패키지라고 불리우는 청년 신규 채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리고 그 청년 채용을 하게 될 때 현금 부담을 감면해 주는, 또는 기술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기술을 감면해 주는 그런 일자리 3종 패키지에 관련한 제도가 올해 신규로 협약하는 과제만 적용이 됩니다. 내년에 그러면 협약하는 과제는 이 부칙에 따르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내년에 신규 과제가 있으면 이 제도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의 규정의 개정사항을 꼭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장에 보시는 내용은 올 초, 작년 그리고 2개년에 걸쳐서 개정된 내용 중에 꼭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육아휴직자의 퇴직급여, 퇴충금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퇴충금이 계상이 불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간접비에서 계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 납부 기술료 요율이 납부 상한액이 줄은 게 아니라 납부 요율이 기존의 중소 중견 대기업이 각각 한게 5%, 10%, 20%인 것을 반 50% 이내로 강경했습니다. 나중에 사후단에서 협약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번 우리 과제는 적용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정 규정 내에 따르면 이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이후에 협약한 과제만 적용이 됩니다. 올해 신규 협약 과제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개정된 날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평가의 제척 기준 완화가 있습니다. 올 초에 4월 신규 과제 평가나 이후에 이제 수행 중이니까 이번 연말에 단계가 끝나면 내년 초에 단계 평가를 하거나 올해 최종 과제가 되면 내년에 최종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럼 저희 원에서 평가위원을 위촉을 할 때 서울대가 수행하는 과제인데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아닌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과제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서울대 전자공학과 교수가 평가위원으로 올 수 있다라는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저희 고시 불용으로 개정이 된 게 아니라 법으로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가를 할 때 우리 서울대 또는 연대 아니면 우리 한국대학교 소속인데 왜 그 소속의 평가위원이 우리 과제를 평가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혹시라도 모르시면 좀 많이 전파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제공동연구 관련한 내용 중에 11번 사채육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삼채육공은 알고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로서는 3개, 연구자로서는 5개. 어쨌든 연구자로서는 총 5개의 과제만 수행할 수 있는데 국제공동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6개까지 사채육공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그 제한적 요건이 있습니다. 국제공동연구를 할 때 국내 기관과 해외 기관이 공동으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투여하는 그런 국제공동연구가 아닌 해외 기관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오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협약의 당사자로 오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런 차이점 뒷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있는 내용은 연구 수행 중에 많이 이제 아셔야 될 내용 중에 국외 수혜 정보 보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 여기서 말하는 연구 책임자라 하면 주관 기관의 연구 책임자와 공동 위탁의 책임자를 포함해서 연구 책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구 책임자의 변경은 공동기관의 책임자와 위탁하는 책임자 다 포함을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국외 수혜 정보는 해외로부터 연구 책임자가 재정적 그리고 해외로부터 현물적으로 받는 내용의 어떤 국외로부터 뭔가를 수혜를 받았을 때
연구 책임자가 수행하는 연구 기간 동안에 그것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구 기간이 벗어나면 신고를 안 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연구 수행 중에 해박 기간이 4월 1일부터 시작이라고 하면 그것이 28년 12월 30일 끝나는 과제라고 하면 그 기간 내에 발생하는 국외로부터 받는 수혜에 관련한 내용은 반드시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3750은 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도 올해 신규 과제 협약을 하거나 또는 계속 과제를 계속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자가 5개까지 연구 과제 수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3750에 적용이 제외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되는 건 배제하고 3750이 적용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5개까지 수행 가능한데 이때 배제되는 게 있습니다. 위탁 기관의 책임자는 3750에서 빠집니다. 개수에서 빠진다는 거죠. 혹시라도 연구 수행 중에 지금 계속 과제 수행 중에 올해 하반기에 신규 과제를 신청하실 때 연구자가 5개를 수행하고 있으면 이제 다른 신규 과제를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어느 기관이든 IITP든 상관없이 연구재단이든 산자부든 신규 과제는 신청을 가능하신데 나중에 선정이 되시면 5개 과제에서 6개 과제가 될 테니 6개 과제 내에서 1개 과제를 드랍해 주셔야 됩니다. 책임자를 그냥 하시든 다른 과제를 포기하시든 그런 차이가 있으니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3750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제재 처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재 처분에 관한 사항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질문을 하시고 많이 수행하다가 실무자들이 깜빡하는 경우가 있는 사례입니다. 올해 신규로 협약한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일자리 3종 패키지 중에 하나인 청년 인력을 신규로 채용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5억 원당 1명을 채용해야 되고 누적적으로 5억당 1명이니 10억이 되면 2명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공고를 할 때 여기는 영리기업에만 해당이 됩니다. 비영리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영리기업이 해당되는 정부 지원금을 기준으로 기간 부담금 말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금 기준으로 5억 원이 올해가 됐으면 넘은 경우에는 올해 뒷장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올해 5억 원당 1명일 때 올해가부터 1명을 무조건 채용을 하셔야 됩니다. 내년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누적적으로 10억 원이 발생되는 그 해 연도에 또 1명을 또 채용하셔야 됩니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뽑았던 인력을 앞전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뽑았던 인력을 반드시 1년 동안에 1년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되고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개선률 혁신법 이후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이후로 좀 달려진 개념이 하나 있는데 참여율과 인건비 개선률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설명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인건비 개선률이 100%를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인건비 개선률은 현금과 현물을 합친 인건비를 비율로 봤을 때 100%이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뽑았던 인력에 대해서 현금으로 100% 주든 현물로 100% 주든 현금과 현물을 합쳐서 100%를 주시든 1년 이상을 고용을 유지해 주셔야 되는 게 알아야 주셔야 될 가장 큰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런 인력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채용한 인력 말고 추가적으로 신규로 이 과제를 투입하기 위해서 신규로 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력에 대한 선택사항이고 그 인력을 뽑으셨다고 하면 기간 부담비 혁신법 이전의 용어로 따지면 민간 매칭 펀드 내용입니다. 민간 부담금 중에 현금의 부담 금액을 그 인건비만큼 감액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채용을 많이 하시라는 내용인 거죠.
선택 사항입니다. 하시면 혜택을 받으시는 거고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 내용도 과제가 종료된 이후에 이 과제의 사업화를 위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기술을 납부를 나중에 하셔야 되는데 기술을 납부하는 납부 사항액에서 해당되는 신규 인력을 뽑아서 금액만큼의 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종료 후에 과제가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시면 기술 납부를 위해 받으시는데 감면을 해주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강조를 가장 많이 드릴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오신 내용이 과제를 신규 과제는 4월 1일 협약을 시작해서 이제 4개월 정도 흘른 시점이고 계속 과제 작년부터 수행하셨던 재작년부터 수행하셨던 1년에 한 번 이상의 이제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발생되어지는 내용이 협약의 변경입니다. 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비를 사용을 하든 아니면 연구비 이외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변경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변경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변경에 대해서 반드시 전문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승인이 받아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통합이지바로상에서 연구비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IRS상에서 참여 연구자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협약의 변경이 가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통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자로 얘기했던 사항은 사전 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구에 보시면 협약을 변경하실 때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서 알리고 상호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서로서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한다는 내용을 제가 문구를 키워드를 친 게 아니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승인 대상이고 협약의 변경에 되는 사항은 반드시 그것을 승인을 득한 이후에 연구비를 사용하시든 또는 연구비 이외에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풀어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고 연구비를 사용하거나 연구비 이외에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질문이 오는데요.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제도가 법령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혁신법 이후로 많이 달라진 사항이 일괄 협약입니다. 아마도 잘 아실 겁니다. 3년짜리 과제, 5년짜리 과제가 한 번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사후관리 제도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에 저희 연구비도 상시 점검의 분기 또는 반기별로 아마 회계법인에서 컨설팅 차원에서 연구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좀 바꿔서 나중에 정산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라는 안내를 많이 드릴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혹시라도 사후적으로 승인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적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를 저희 과제 담당자나 규정 담당자인 저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소명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로 설득력 있게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 문서로서 합리적인 설명으로 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비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지라. 단지 그것이 고의성이 있고 이것을 회피하는 어떤 좀 안 좋은 그런 사례로 만약에 판단이 되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사전 승인, 사후 승인 안 되고 뒷장에 보시는 제재 처분 등의 사후 처리 참여 제재 처분 쪽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규정 담당자에게 드리는 것은 저희 과제 담당자와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전에 물론 연구비에 대해서 꼼꼼히 하나하나 물어보면 귀찮을 수도 있고요. 그 귀찮음이 나중에 서로 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협약의 변경의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문서의 규정에 연구비 변경, 조항기간 변경, 연구기간 변경 등등 법령의 설명 자료에 없는 내용에 대한 사안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저희 과제 담당자와 협의를 하시면 원활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과제 담당자가 만약에
방법을 못 찾으면 저와 같이 협의를 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 과제 담당자와 협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고적으로 그러면 승인을 받으면 되네요? 라고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사고 승인은 없습니다. 단지 그런 소명의 내용을 충분히 합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로 간의 상반간 협의가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협약의 내용 중에는 크게는 연구비와 관련된 것과 연구비와 관련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2장에 보시는 것은 연구비 이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주관기간의 변경과 목표의 변경입니다. 주관기간의 변경뿐만 아니라 연구기간의 변경, 주관, 공동, 위탁, 저희 법령에는 협약의 당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혁신법 이전에는 위탁기간의 변경은 위탁기간의 책임자는 공동기간의 책임자로서의 승인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 책임자는 뒷장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기간은 주관 공동 위탁이고 연구개발기간의 변경도 승인사항입니다. 여기 보시는 내용은 주관기간만 언급되어 있지만 밑에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자체가 협약의 당사자의 변경이기 때문에 승인사항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에 있는 내용을 제가 명시를 한 거고 법령에는 연구개발기간의 추가 또는 변경에 대해서는 승인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탁 연구개발 과제의 변경입니다. 주관 공동 위탁의 변경도 승인사항이라 말씀드렸듯이 위탁 과제 추가 변경하는 것도 위탁 연구개발 기간이 추가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협약의 당사자가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승인사항입니다. 그러면 위탁 기간의 변경이 A 위탁 기간이 교수님이 이직을 하셔서 B 대학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위탁 기간의 변경과 연구 책임자 변경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 기간의 변경에 준하는 내용으로 협약의 변경이 일어나야 합니다.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3년짜리 과제가 연구 개발 기간이 당기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늘어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대내외적 환경으로 저희 코로나 사태를 많이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안에 필요한 연구 자재가 기자재가 늦게 들어와서 필요한 연구 재료가 늦게 들어와서 지금 GPU가 원하는 GPU가 나오는 시간이 늦게 들어와서 과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연구 기간이 연장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 연구 개발 기간의 변경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협약의 승인 사항이고 저희 과제 담당자랑 충분히 협의하시면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빨간색에 있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공개 소프트웨어 과제입니다. ICT, R&D 사업만 있는 특성입니다. 3자부 사업이나 중기부 사업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신규 과제를 공고를 할 때 소프트웨어 과제인 경우 특히 공개 소프트웨어 과제라고 명시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과제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나갈 때 비영리 기관이 주관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공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 자체를 공개를 합니다. 연구 개발 기간이 종료가 되면 만천에 공개한다는 거죠. 공개 소프트웨어의 원래 취지 자체가 그러니 그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조건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협약할 때나 또는 공고를 할 때 그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조건을 겁니다. 그런 조건을 변경을 한다거나 일반 과제였는데 공개 소프트웨어로 한다거나 공개 소프트웨어 과제를 협약할 때 체결했는데 일반 과제로 변경할 때 승인사항이라는 내용이 이 장표입니다. 그래서 공개 소프트웨어 과제를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모든 과제가 공개 소프트웨어 과제는 아닙니다. 마지막에 밑에 보시는 것은 연구 장비, 기반 조성 구축을 하는 장비 여쭤 있는데요.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든 1억 원 이상의 장비든 연구 장비를 구매를 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연구 장비를 자산으로 등록하고 그 연구 장비가 어디에서 구축되어서 사용할 것인지 장비 기록부에 기재를 하고 사용하실 겁니다. 근데 그 장비를 예를 들어서 좀 움직이기 힘든 이런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혹시라도 장소의 변경이 될 경우에는 그조차도 변경 승인사항입니다.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책임자 변경입니다. 앞서 연구개발기관의 변경처럼 승인상이고 주관, 공동, 위탁기관의 책임자까지도 승인상입니다. 많이 질문이 들어온 것 중에 저희 대학 교수님께서 연구년을 1년을 가는데 현재 수행하고 과제 연구 책임자입니다. 연구년을 가시는데 연구 책임자를 변경해야 합니까? 저희 규정으로는 6개월 이상 해외로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연구 책임자를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그 연구년을 떠나시는 교수님께서 또는 뭐 다른 분께서 연구년 현장에서 과제 수행을 하기 위한 연구년을 가서 그 해외에서 과제를 계속 수행한다는 가정하에 그 문서로서 협의가 된다고 하면 문서로서 승인을 받으시면 연구년 가시더라도 연구 책임자를 변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불어 연구 활동비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년을 떠난 그 장소가 해외라고 가정을 하면 그 해외에 있는 내용의 학회를 가거나 해외 내에서 과제 수용을 하기 위한 학회 출장 갈 때 비행기가 필요하다. 비행기 사기 필요하다. 그런 경우 출장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의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논문 게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등등 그런 내용이 소명이 되시면 연구 책임자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혹시 가능하시니 꼭 사전에 승인을 받기를 권고드립니다. 바꾸지 아니하고 가는 경우에 연구 책임자가 멀리 있는데 저희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가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 연구 책임자한테 저희가 많은 자료를 요청드릴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내용으로 연락드릴 수 있는데 부재정일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내용으로 확인했는데 6개월 이상 해외로 가셨다 그러면 좀 안 좋은 경우에 차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서로 간에 연구자와 책무, 그리고 연구 책임자의 책무를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구개발기관의 변경입니다. 여기 문구는 단 2줄로 되어 있지만 이게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이 작년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R&D 대폭 삭감 이후로 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 공동 위탁이 있는데 연구비가 삭감되었다는 이유로 아니면 연구개발기관의 다른 내용으로 연구 목표와 연구 내용을 다른 연구기관이 와서 수행하겠다는 이유로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해당되는 협약을 체결했던 협약의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동기관 A에서 다른 공동기관 B로 바뀌는 연구개발기관의 변경, 앞서 말씀드렸던 위탁기관 A 연구 책임자 교수님이 다른 학교로 가셔서 B 위탁기관의 연구 책임자를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공동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A에서 B로 이관할 때는 포괄적 승계입니다. 모든 권한과 권리를 다 포괄해서 이관하셔야 됩니다. 공동기관 A에 있는 유형의 성과와 무형의 성과, 연구개발 성과는 유형, 눈에 보이는 성과, 연구장비, 시제품 등 시약품이 고가의 시제품 시약품으로 그것이 연구성과에 포함이 될 경우에도 시제품 시약품도 연구성과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내용까지도 이관받는 기관한테 이관해야 될 기관이 넘겨셔야 됩니다. 포괄성계입니다. 위탁기관은 좀 경우는 다릅니다. 위탁기관의 성과는 주관기관이 같습니다. 뒷장의 성과의 소유에서 다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에서는 논문 특허를 내시더라도 그 해당되는 성과 소유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누구한테 있냐면 주관기관에서 위탁을 발출하니 주관기관이 그 성과를 소유합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의 변경은 위탁기관 A에서 B로 변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주관에 있는 내용으로 주관이 다른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처럼 문서 행위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의 변경이든 공동기관의 변경이든 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유무용의 성과를 포괄 승계하셔야 된다는 것, 이것이 주요 핵심입니다. 이 장에서 보시는 내용은
협약의 변경 내용 중에 연구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부분이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 설명 이후에 우리 다른 회계사 분께서 연구비에 대한 내용을 많이 설명해 주실 텐데,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연구비 내용 중에 사전에 승인을 받고 반드시 변경해야만 정산할 때 불인정 받지 아니하고 사후 승인 제도가 없으니 사전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내용을 강조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한 줄 라인바이로 보시겠습니다. 연구비 총액 변경. 연구비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연구비는 정부에서 받는 정부 지원비, 그리고 매치가는 기간 부담비, 그러니까 용어가 좀 변경이 돼서 예전에 연구 수행하신 분들은 일단 제가 배제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혁신법 이후로 새로운 용어로 쓰고 있으니 정부 지원금, 정부 지원비, 기간 부담비를 합쳐서 연구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연구비는 해당되는 과제가 일괄 협약이 됐기 때문에 3년짜리든 5년짜리든 연구비를 계상하는 기준, 연구상에 계상하는 것은 수중인건비의 20% 이내, 위탁비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의 40% 이내 등의 비율 계산할 때는 해당되는 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하면 전체 연구개발 기간으로 대상을 합니다. 연구상을 계상할 때 3년짜리 과제예요. 3년짜리 과제 연구상이 연별로 연구상을 계상하지 않고 전체 3년짜리 수중 인건비로 연구상을 계상합니다. 룸이 전체 3년이라는 거죠. 3년짜리면. 단계로 구분이 되면 단계입니다. 그래서 단계 정산을 하는 거고요. 단계로 구분되지 않으면 일괄 정산을 합니다. 3년이 끝나거나 5년이 끝나거나 그 연구개발 기간이 끝나면 정산을 하는 거죠. 그런 차이로 봤을 때 여기에 보시는 장표에 단계의 경우는 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정부 지원금이 변경되거나 기간 부담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체의 기준은 연구개발 기간이 자기가 받는 정부 지원금이 변경되는 경우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초록색이 된 기준을 많이 질문하신 것 중 내용입니다. 과제로 전체 정부 지원금의 변경이 되는데 해당되는 주한 공동 위탁이 있는데 주한기관이 받는 정부 지원금을 공동기관이 좀 더 많이 연구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금을 주한에서 공동으로 조금 더 연구 수행 중에 상향 조정해야 되겠다. 승인사항입니다.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을 더 받으면 기간부담을 더 내야 되니 오히려 또 기간부담 정액 변경이니 또 승인사항이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간접비 많이 물어보십니다. 올 초에 2월 달에 비영리기관에 간접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협약할 때 예를 들어서 작년에 협약했던 간접비 고시 비율이 100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20으로 합시다. 20%였는데 올해 간접비 고시 비율이 2월 달에 변경되면서 23%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작년에 협약할 때는 간접비가 20%였는데 그런데 간접비는 협약 체결 당시에 간접비 고시 비율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는 문구가 한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협약한 과제가 작년이었기 때문에 고시 비율이 상향 적용돼도 안 되는 건가? 변경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20%에서 23%니까 3%포인트만큼 상향 조정된 만큼의 신청을 가능하신데 승인 여부는 또 별도입니다. 대부분 이제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소 비영리기관에 많이 해당 사항이 있으시겠는데요. 어쨌든 승인 신청은 가능하시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영리기관은 원래 현금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영리기관은 인건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현물로 계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예외적인 사항이 6개가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그게 포함이 되는 경우, 포함이 돼서 인건비를 주는 경우, 그 인건비가 총액이 변경되거나 신규 인력의 인건비를 감액하는 경우에 해당 사항이 되면 승인사항이십니다. 많이 놓치십니다. 나중에 정산할 때 드러나거든요. 그래 협약할 당시에 감액된 게 거제사 발견이 돼서 그래서 꼭 영리기관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거나 또는 전체의 인건비 변경되는 사안이 있으시면 꼭 이 장표를 보시고 규정이 있는 겁니다. 이 장표 있는 게 아니라
연구수당도 간접비와 똑같습니다. 협약 체결 당시에 연구수당 금액을 넘어서서 나중에 정액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개발 기간이 변경이 돼서 해당되는 연구개발 기간이 추가되면 인건비에 관한 연구비가 변경이 되고 해당되는 인건비도 변동이 정액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액되면 상관이 없는데 정액되는 경우에는 승인상이시고요. 그리고 과제 연구비 자체가 정액되는 경우, 상향 조정된 경우, 당연히 그러면 수준건비가 정액 상향 조정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연구수당도 협약 당시보다 높게 다시 변경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는 통합관리 기준과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은 뒷장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연구자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앞서 있는 장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사용 기준 제73조 각 12호에 해당되는 승인상의 내용입니다. 그 승인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지 21호 서식이라고 그래서 연구비 사용 규정에 별지 21호 서식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앞서 보셨던 장표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이 별지 21호 서식을 작성하셔서 협약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 보였던 내용은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규정이 명시된 내용을 많이 보시는데 서식의 내용은 연구비 사용 규정 18조에 따른 내용의 21호 서식입니다. 많이들 서식이 작년에 신설이 됐고 개정이 됐다는 거죠. 많이 활용을 아직 못하고 계십니다. 참고해 보시면 단계 내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를 계상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그리고 파견 정보 주고 관련 비용이거나 위탁비 그리고 국제 공동 연구 개발비 등등 그 이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이 서식을 작성하셔서 연구비의 사용 계획을 승인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해서 승인 요청을 하셨다고 하셔서 반드시 승인되는 건 아니십니다. 신청은 가능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문서로서 상호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연구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구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승인이 되실 거고요.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 충분한 어플이 되지 않으면 저희 과제 담당자 판단을 하거나 또는 외부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판단해서 불승인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소명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앞서 있는 장표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 중에 통보사항이 있습니다. 통보사항은 연구자의 변경 등이 있는데요. 아주 소소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장표에 연구자와 승인상에 있는 내용에 없는 내용, 여기에 장표에 없는 내용, 규정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과제 담당자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세무적 회색지대입니다. 그거는 충분히 협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령이 없으니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의 사용 규정에 어긋남이 없으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리까리 하시면 여쭤보시라는 얘기죠. 나중에 정산할 때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으시려면 그런 내용으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수행하시다 보면 연말이 이제 다가오실 텐데요.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게 생깁니다. 두 가지인 거죠. 연구 수행을 했으니 연구 수행한 결과 보고서, 연차별로 내는 연차 보고서가 있고요. 올해 연말에 단계가 끝나는 과제인 경우에는 단계 보고서 내셔야 되고 최종이 끝나면 최종 보고서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내는 기간이 여기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어디 가셔서 혁신법 이후로 연차 평가를 하더라. 어느 전문기관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 연차 평가를 하신다고 하면 그 기관은 혁신법을 위배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단지 그 단계가 1년짜리가 단계이면 단계 평가인데 연차 평가로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1년짜리가 단계라고 했을 때 3년인데 3년을 전체로 연구개발 기간으로 잡지 않고 1년차 1단계, 2년차 1단계, 3년차 1단계, 3년짜리 단계로 본다
경우에는 연차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단계가 끝나기 때문에 단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성과의 기속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탁기관은 성과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시는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부에 사용한 국제공동연구에 그 연구개발 성과를 국내 기관이 충분히 성과를 소유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해외 기관과. 물론 해외 기관과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그 해외 기관이 연구 성과를 어느 정도 기여됐다는 연구 성과를 갖겠다라고 협의를 하시면 뭐 그거는 계약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혁신법 상으로는 국내 연구 기관과 공동을 했기 때문에 100% 해외 연구자가 성과를 갖는다는 불공정한 계약은 체결하시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재 처분 관련 내용입니다. 앞서 제가 협약의 변경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보고서에 대한 내용의 평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한 내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첫 번째, 평가 과정 결과가 극히 불량으로 끝난 과제이거나 연구 과제가 협약에 따른 의무상으로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해서 연구 과제가 변경 중단되거나 부정행위를 하거나 수행을 포기하거나 정당 사유가 아니한 그리고 기술료 일부를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나 정산을 했는데 회수금이 생깁니다. 회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등등의 내용으로 제재 처분을 받거나 특별평가로 인해서 참여 제한 등의 처분을 받으시면 이제 후단에 저희 제재 처분 법무팀에서 설명해 주실 텐데요. 그런 사안에 규정 담당자로 입장봤을 때는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사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연구비와 관련된 사항이든 연구비 이외에 관련된 사항이든 이 전체의 내용이 사전에 문서로서 협의해야 한다고 했으니 아리까리한 내용, 가운데 있는 세모의 내용이거나 사전성에 대한 내용은 그냥 저희 과제 담당자랑 충분하게 소통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정산을 하시든 또는 다른 일로 서로 간에 큰 소리 나거나 눈살을 짚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후에 끝나시고 설명해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에 혁신법 규정 문의하시면 제 연락처가 있으니 그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